여러분, 이 시간에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인행사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에릭슨의 이 심리 이론은 성격 이론이기도 하지만 전생애적인 그러한 걸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생애주기하고도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에릭슨의 심리 이론은요, 아예 암기의 그 발달 단계를 아예 암기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인간관에서 여러분 이제 특징은요,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전생에 관심을 가졌다. 정신역동 이론가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에 관심을 가졌는데 에릭슨은 노년기까지 전생의 발달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에릭슨의 인간 관점에서 중요한 거고요. 전생애를 관심 갖다 보니까 인간을 어떻게 봤어요? 가변적인 존재로 봤다.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입장보다는 가변적인 존재로, 정신역동 이런 전체를 볼 때는 결정론적으로 본 거죠. 근데 에릭슨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가변적인 존재로 봤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자, 가변적인 존재로 봤다라는 걸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함께 작용한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근데 환경에 의해서도 변한다. 요 두 가지를 같이 본 것이 에릭슨이다. 가변적인 존재로 봤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또 에릭슨은요, 인간을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봤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인간을 병리적이고 문제있게 봤잖아요. 하지만 에릭슨은 인간을 창조적인 인간,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환경적 어려움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생의 의미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봤다. 자, 주요 전체 인간 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에릭슨의 이론의 이제 주요한 개념들을 한번 보면요. 먼저 자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에릭슨이 자아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일생 동안에 중요한 게 방점이 일생 동안이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형성되어지는 역동적인 힘,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자아의 기능은 자율적이고 또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여기에서 이제 정신역동 이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자아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재하고 방어 기제를 통해서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여러분 그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환경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 더 나아가 환경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게 자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것을 자아 통제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릭슨은 여러 가지 자아를 얘기했습니다. 신체 자아, 자아 이상, 자아 정체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릭슨이 이제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연결되어져 나가는 게 뭔가 하면은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에릭슨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이제까지의 자기는 자기이다라고 보는 것. 변화되어져 온 여러 개가 있지만 이게 나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생각을 자아 정체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변해왔지만 똑같은 자기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자아 정체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자아 정체감을 찾으려는 노력은 주로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청소년기에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 에릭슨은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정체감을 이루는데 자아라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에릭슨의 이론 중에서 중요한 거는 점성의 원리예요. 점성의 원리는 뭐예요? 기존에 발달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이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점성의 원리라 그랬죠. 이 점성의 원리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에릭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에릭슨도 역시 사실은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치료도 역시 목표는 뭐예요? 통찰력의 증진이에요. 프로이트의 치료가 결국 통찰을 얻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에릭슨도 결국은 이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신역동 이론의 한 부류이다라는 것. 프로이트와는 다른 관점을 가졌지만 전체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곤제 심리 사회 발달 단계 이걸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이 이야기한 심리사회 발달 단계 8단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아예 그리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유아기. 자, 이 용어라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릭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학자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그저 그냥 0에서 2세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 유아기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초기 아동기는 2에서 몇 세 정도? 4세 정도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학령 전기. 학령 전기는 4에서 6세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학령기, 학령 전기니까 그 다음에가 학령기가 되겠죠. 뭐 학동기 다 같은 말이에요. 6에서 몇 세 정도로 볼까요? 6에서 한 12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이렇게 나가죠. 청소년기. 그래서 12세니까 12세에서 뭐 한 20세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에릭슨은 요 시기를 초기 성년기라고 이렇게 이제 장년기 초기 성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초기 성년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년기 또는 성인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청년기를 이야기합니다. 20에서 한 24세 정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인기로 이야기해도 되고 장년기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에릭슨은 보통 장년기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거를 24세 이상, 24세 이상 이제 65세 이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라고 해서 65세 이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각 시기마다 발달 과업이 무엇이냐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거기 여러분 제시해 준 거 보면 위기가 뭐냐, 해결이 뭐냐, 미해결이 뭐냐,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사회적 주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들 전부 다 제시해 줬는데요. 한번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발달 과업은 뭐냐, 그 위기라고 표기한 그 부분이 바로 핵심 부분이에요. 자, 유아기 때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엄마와의 관계잖아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잘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진다? 신뢰. 신뢰와 반대되어지는 건 뭐예요? 불신. 신뢰와 불신이 이때 발달 과업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여러분 이 아동기 때는 이제 자기가 일어서서 막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요 초기 아동기죠. 그걸 잘해 나가면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죠. 예, 자율성이 발달되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 자율성이 잘 발달되어져 나가지 않으면 수치심이라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요 시기의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학령정기, 이것은 또래와의 놀이가 한참 발달되어져 나갈 때를 학년정기라 그랬잖아요. 또래하고 노는 요 시기 때쯤 되어져서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도성이라는 것이 이때 발달해 나가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에 어떤 주도성이 잘 나타나지 못하면 어떤 그 죄의식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학령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학령기 넘어가면 요즘 선생님들은 그런 거 많이 강조 안 하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면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것들 이야기했고요. 열심히 하는 거를 주된 가치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이 발달 단계하고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이때는 근면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근면성하고. 자, 이 근면성이 잘 발달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만족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기도 해요? 잘 못하는 어떤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학령기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면서 자기를 성취해 나가면 근면성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잘 해나가지 못하면서 안 되면은 이 열등감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청소년기는,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 에릭슨이 맨 처음에 이야기한 자아 정체감 나왔잖아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다.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 시기다. 자아 정체성을 잘 세운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라는 그러한 이 모습이 나타나는 이게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과업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초기 청년기는 이제 여러분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 되어지면 이제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의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을 발달해서 잘 발달되어지면 이성을 교제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잘 되지 않을 때에 고립이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년기로 넘어가면은 장년기의 그 가장 그 특질은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생산성이라 그러는데 이 생산성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자녀를 낳는 것도 생산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뭔가 내가 이 의미 있는 것들을 남긴다라는 이러한 의미,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그것을 생산성이라 그러는데 이때 이 보통 장년기 때 이때가 그 생산성을 이제 어떤 발달 가업으로 갖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게 바로 이때죠. 생산성이 발달되어져 나가는 시기. 근데 이 생산성이 발달해 나가면은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지만 이 생산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침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노년기에 가면 여러분 노년기 가면 자아를 통합하는 게 발달 가업입니다. 자아를 통합한다라는 건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맞춰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그게 자아 통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아 통합이라는 발달 가업을 갖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긴 청소년은 자아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고 이 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을 하게 되는 절망이라는 이 모습이 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에릭슨의 이 심리사회 발달 단계 요 8단계의 그 모습과 발달 가업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에릭슨의 이론으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뒷부분에 나가서 생애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시 여기에서부터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놓고 그거와 비슷하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이해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가진 다음에 이 단계마다 에릭슨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들 이제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유아기 때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신뢰와 불신을 갖게 되는 이러한 때가 유아기 때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로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막 일어설 때죠. 이게 막 뛰어다닐 때죠. 이게 프로이트의 이론하고 연결하면 어떤 시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학문기 이때하고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배변 훈련이나 이 관략근이 발달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어떤 자율성이 발달해 나가는 시기가 이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잘 되어져 나가면은 어떤 그 자율성을 갖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치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배변 훈련과 연결해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성, 이거 프로이트 이야기할 때도 또 연결되잖아요. 강박적인 어떤 행동이나 피해 의식이 이제 요 시기에 문제가 되면은 이제 강박적인 행동이나 피해 의식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에릭슨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떤 그 강박적인 모습을 갖는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초기 아동기 때 문제가 있었다. 특히 그 배변 훈련과 관계되어져서 너무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학년 정기 또래들과 막 뛰어놀 요 시점이 되어지면 여기는 이 시기쯤 되면 경쟁심도 높아지고요, 호기심도 높아지고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뭔가 계획을 세우면서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서 주도성에 대한 게 이제 주된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것이 잘 발달해 나가야 되지만 그러한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근데 죄의식이라는 것이 또 발달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 학년기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학년기는 어떤 그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 나가는 게 학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이 학년기로 가면은 어떤 그 근면한 그런 모습들, 그거와 반대되어져서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들. 청소년기에 가서는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와 또 맞물려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역할 혼란, 이러한 것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때 이제 청소년기 중에서 또 중요한 건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성격 이론에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심리사회적 유예기라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리사회적 유예기라는 건 뭔가 하면은 유예기라는 것은 어떤 유예를 거쳐서 되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심리사회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책임을 막 물어가는 시기이라는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결국은 이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해서 성실한 모습의 자기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역할을 혼란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 이제 갈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초기 성년기로 가서는 친밀감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해 나간다 그럴지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책임져 나가고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기가 이 초기 성인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년기의 이제 특성을 보면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생산성이라는 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게 어떤 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게 다 생산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생산성이고요. 어떤 직장에서 자기가 그 직업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그런 것도 전부 다 생산성의 일부이고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역할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생산성의 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게 이 생산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기를 흔히 또 제2의 사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년의 위기라는 것, 이러한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성인기, 성인기를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인기, 장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중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2의 사춘기 이런 것도 역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요, 그냥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학자들이 그 정의를 또는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들을 우리는 학자들 이름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 걸 보게 되어져요. 바로 이 제2의 사춘기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에릭슨의 표현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배려를 할 수 있다 그럴지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을 잘 하지 못해서 어떤 침체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나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타인의 어떤 그 관심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노년기라는 건 이미 통합과 절망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노년기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인생 자체를 잘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년기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데 자기 통합을 잘 이룬 사람은 죽는 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죽는데 여유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자기 통합을 잘 이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통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죽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난 아직도 못한 게 많은데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게 두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왜냐하면 노년기에 뭘 더 이룰 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특질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통합하느냐? 이게 노년기의 과업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것을 잘 이제 과업을 잘 이루어 나가면 지혜라는 특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를 지혜가 제일 많은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에릭슨이 자아 통합을 잘 이루었을 때의 지혜라는 그 특질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아 통합을 못해서 절망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은 어떤 그 나약함이나 경멸함이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자아 통합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노년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에릭슨이라는 이 학자는 정신분석 이론가 중에 하나이지만 정신분석 어떤 프로이트하고는 또 다르게 인간을 전 생애적으로 이렇게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인간을 전 생애적으로 살펴보았다라는 이러한 특질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릭슨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일단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자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아라는 것, 자아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에릭슨이에요. 근데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어떠한 연구에서도 보면은 자아 또는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성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을 갖는 거, 이게 사회복지에선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들이 가능하게끔 이 이론적인 배경을, 자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실천이나 개입을 하게 했다라는 면에서 에릭슨의 이론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이 에릭슨의 이 이론은요, 의료 모델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줬어요. 프로이트의 이론만 해도 굉장히 의료 모델에, 다시 말해서 치료라는 그 관점, 병리적인 그 관점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에릭슨의 이론은 어때요? 인간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서 합리적인 인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의료 모델, 치료를 하는 그런 모델에서 벗어나서 심리사회적인 모습으로 보는 그런 모델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이론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이렇게 그 역량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에릭슨의 가장 큰 기여는 이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보게 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했다. 여러분 2010년 넘어간 현재 그 사회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전생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에릭슨의 이론이 처음부터 노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바라보게 했다라는 그 면에 있어서 에릭슨의 이론은 각 그 아동복지, 뭐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이런 각 복지들이 전부 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회복지 실천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면에서 전생의 발달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릭슨의 이론의 한계점이 없는 게 아니죠. 뭐 여러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론이 나올 때에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가 하면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백인들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론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이 전부 나왔지만 이러한 걸 살펴볼 때 서구 중심, 백인 중심, 남성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주요한 의미를 갖지만 따라서 디테일하게 봤을 때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는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에릭슨의 이 이론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어떤 보는 이러한 것에는 굉장히 주요한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그 모습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검증이 이 심리발달 이론들은 사실 다 검증이 명확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증하기도 어렵다라는 이러한 한계점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생애적인 인간을 보게 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인간 발달 전생애를 볼 때는 이 이론을 통해서 보면 쉽게 정리되어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